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막상막하 투맨쇼 시즌2의 예병군입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거요. 이거 점점 외로움을 느끼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드니까요, 주변에 관심도 좀 받고 싶어지고, 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싶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살짝 조금 오바를 하면, 나이가 못한다는 얘기를 하죠. 그런데 사실은 그게 어떤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몸부림이라는 걸 아마 주변 사람들은 눈치를 못 채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의 어떤 문제 때문에 급락이 나왔다가 급등이 나왔다가 오늘은 또 독일이 그리스의 문제에 대해서 단호한 표정을 보이니까 또 소폭 조정이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증시의 체력이 약하다고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런 대외적 변수에 의해서 심하게 흔들리는 장, 그로 인해 코스피는 오늘 4포인트 가까이 빠진 1941선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제가 오늘 공개방송을 통해서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1940선은 지켜줄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어찌됐든 장 마감은 1940선 위에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은 여전히 상승 추세를 좀 이어가긴 한 모습입니다. 많이 오른 것은 아니고요. 0.83포인트 오른 602.24포인트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환율은 조금 급등이 좀 나오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금통위의 어떤 부분들이 금리 동결적으로 확고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환율은 또다시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1110원 70 전에 좀 마감이 됐다는 거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 문제에 굉장히 약한 우리나라의 증시, 체력적으로 약하다고밖에 볼 수 없겠는데요. 이 얘기를 오늘 두 분 멘토님들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관심 받고 싶어하는 두 남자죠. 최영동 멘토님하고 손대상 멘토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손대상 멘토님을 잘 모르실 것 같고, 최영동 멘토님은 관심 받고 싶어지시는 거 맞죠? 뭐 사람이라면 뭐 그렇죠. 주목을 받고 싶고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시장, 결과적으로 보면 대변수와 외국인 수급 괴리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어찌됐든지 간에 국내 이슈 옵션 만기일, 또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어찌됐든지 간에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 현황들 상당히 좀 안 좋았다라는 점, 이분들이 좀 체킹을 좀 하셔야 되는 구간들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경기 민감주에 대한 상승 하락 흐름들이 상당히 조금 아쉬운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렇더라고 되면 이제 코스닥 시장으로 좀 넘어가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항상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서 풍선 효과라는 단어를 꼭 말씀을 좀 드리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어찌됐든지 간에 국내 3개 주체가 매매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보신다라고 했을 때 코스피 쪽에 대한 움직임들이 그렇게 활발하게 진행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언제든지 코스닥 시장은 강세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수에 대한 상승 흐름들과 풍선 효과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이 좀 같이 어우러져 있는 모습들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그렇더라고 되면 항상 시장에서 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들이 어떤 내용들이냐라고 하게 되면 그리스 사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그리스 사태를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단언하게 그리스가 해결될 것입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확정적인 얘기들은 할 수는 없겠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최초의 그리스 사태가 나오고 나서 양 주체들 간에 상당히 좀 힘겨루기가 좀 강해졌다고 하게 되면 최근 들어서는 어찌됐든지 간에 협상이라는 문제점에 있어서의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상당히 좀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점. 자, 그렇더라고 되면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스가 문제가 우리나라 증시를 발목을 잡을 때마다 저점 매수로서의 전환 흐름들 상당히 좀 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준비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앞서서도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1940포인트, 50포인트 이 구간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시장에서 지켜줘야 되는 마지노선을 지켜준 이후에 시장에서 바라고 있는 방향대로 진행이 됐을 때 상승 흐름들은 그 어느 시장 못지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그렇더라고 되면 이제 코스닥 시장이 문제일 것 같은데 600포인트에서 계속적으로 시장에 기대치
기대치들을 충족을 좀 시켜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 같은 경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월 화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580포인트 내외까지 좀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여전히 대변수라는 발목이 잡힘으로 인해서 코스닥 증시는 계속적인 강세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장에서는 뭐 신용장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열 구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뇌관이 지금 잡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매매를 하시는 데 있어서는 그 어느 때보다 좀 주의하셔야 되는 그러한 구간들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은 뭐 오늘자의 특징적인 섹터들을 좀 본다라고 되면 화장품 쪽에 대한 움직임들인 것 같습니다. 한국화장품 제조가 오늘 오전장에만 상당히 좀 강했었습니다. 하지만 장 막판에 차익성 매물들 튀어나왔고요. 그와 더불어서 사물인터넷 그동안 한 1, 2주 정도 쉬었죠. 오늘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또 상한가를 기록을 하는 종목군들이 속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 코스닥 매매를 하실 때는요. 실적도 중요하겠지만 성장성에 기대감에 대한 기대치들을 잡아갈 수 있는 쉽게 말씀드리면 로테이션 장세가 상당히 빨리 됨에도 불구하고 움직이는 섹터들은 한두 섹터 정도밖에 안 된다는 점. 이 부분들 잘 착안하셔가지고 매매를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구간은 양시장 다 기대치를 낮춘다라는 개념보다는 오히려 다가올 수 있는 2월달, 3월달 차후에 금리 인상까지 우리나라 증시가 어느 선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그러한 시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기대감이 강한 시장이다. 요 얘기 말씀해 주신 거죠? 예. 손태성 멘토님, 기관하고 외국인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라고 표현해 주셨는데요. 어느 쪽이 지금 이길 것 같습니까? 뭐 결국 코스피 증시에서는 외국인 쪽이 결국은 주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코스닥의 경우는 역시 뭐 기관의 힘이 좀 세다라고 뭐 일반적으로 나와 있죠. 그런데 지금 시장도 역시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 쪽에서 매도가 나오게 되면서 음봉이 형성이 되었죠. 근데 어제는 양봉이 형성이 되었어요. 양봉이 형성되었던 이유는 또 외국인 쪽에서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양봉이 형성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전에도 보게 되면은 외국인 쪽에서 매도가 나오게 되면 일반적으로 조정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측면을 좀 확인해 봤을 때 역시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에 의해서 움직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일단은 외국인이 수급을 중심적으로 움직이는데 결국은 사냐 파냐의 결론이겠죠.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도 역시 사는 사람이 많고 살려고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게 되면 주식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측면을 확인해 봤을 때 기관과 외국인의 싸움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결국 돌발 변수라는 부분을 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주식시장에서 가장 악재가 뭐냐면 이미 예상하고 있는 부분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은 악재로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돌발 악재로 그리스가 최근에 좀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순차적인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그리스는 돌발로 변수로서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16일 날 다시 한번 재협상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매매를 하는데 굳이 돌발 변수가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시기에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요. 뭐 일단은 악재가 해소가 된 다음에 충분히 매매를 하신다라고 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주식시장은 리스크가 계속적으로 있는 상황이에요. 계속적으로 있는 상황에서 굳이 악재가 최소화되지 않고 악재가 계속적으로 돌발 악재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불구하고 매매를 한다라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는 좀 쉬어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 점 참조를 해주시면서 외국인이 매수하게 되면 우리도 같이 한번 매수하는 전략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이번에 16일까지의 흐름이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잠시 쉬어가 보자. 그죠?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청자분들이 과연 쉴 수 있을까? 그게 의문입니다, 사실은. 시청자분들이 이 시간까지 이렇게 시청을 하고 있다는 것은 쉬지 않겠다는 의지거든요. 그죠? 그렇죠. 항상 예. 뭐 매매는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장이 또 오픈을 하게 되면은 예. 또 관심 가는 종목군들이 좀 시장에서 늘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손을요. 손을 묶어야죠. 네. 그 예전에 그 영화 있잖아요. 그 모니터 화면에서 귀신 튀어나오는 거 있잖아요. 네네, 있었죠. 일본에서. 손대상 멘토님이 귀신이 돼가 그 모니터 화면에서 손을 묶어 보세요. 오늘 참 관심 받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쓸데없는 얘기를 다 했네요. 자, 일단 시장이요 주도주가 뚜렷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지금 예, 그죠? 그렇습니다. 예. 사물 인터넷 쪽으로 계속해서 어떤 매수세라고 해야 되겠죠. 예. 이런 부분들이 계속 쏠리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에도 보면 사물 인터넷 쪽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예. 콤, 코맥스, SNS는 상한가가 들어갔죠. 예,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고요. 거기에 덩달아 뭐 MDS 테크, 그리고 뭐 테스나, 전부 다 이 사물 인터넷 관련주들은
거의 좀 급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네,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강한 주도주가 있다는 것은 시장을 이끌어 나갈 만한 힘들이 아직은 크게 있다라는 얘기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뭐 일단은 뭐 코스닥 시장의 성격을 좀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은 뭐 실적적인 부분들보다는 오히려 성장성이나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자, 그렇다고 되면은 일단은 뭐 화장품 주도 같은 경우는 뭐 춘절이라는 뭐 스케줄상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갔다고 하게 되면 지금과 같이 뭐 핀테크라든지 사모니터넷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정부 주도하에서의 지금 사업 확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런 부분도 좀 이끌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와 발맞춰가지고 민간 기업, 특히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SKT, 그리고 뭐 해외 쪽으로 보시게 되면 AT&T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구글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애플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상당 부분 사모니터넷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좀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코콤의 상승률은 상당히 조금 눈에 띄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물론 이제 후발주로 보시게 되면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코맥스까지도 상한가에 좀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믿는 구석 아니면 이제 기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섹터들군들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시간 조정 이후에 어찌 보면 새로운 모멘텀들 아니면 새로운 뉴스들, 물론 이제 기존에 있었던 뉴스들을 가지고도 다시 재탕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보시게 되면 그런 구간에서도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뭐 외인 기관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외인들도 마찬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고점을 갱신해 나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과열 구간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까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뭐 증시 격언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달리는 말이 올라타라라든지 아니면 신고가를 갱신하는 종목은 뭐 두 눈 질끈 감고 좀 쫓아가라 이런 경언들도 상당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이유가 있는 종목군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든든한 백이 있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한 번쯤 좀 용감하게 좀 담가보실 그러한 이제 호기가 좀 찾아오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예, 맞습니다. 지금 참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달리는 말에 잘못 올라타다가 이제 그 말에서 떨어지죠, 쉽게.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겠죠. 예. 네. 대답이 너무 간단하신데요. 일단은 뭐 이슈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리자면 아니요. 손대상 멘토님한테는 딴 질문 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애플이 지금 최대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렇죠. 7천억 불인데. 네. 그 7천억 불이라고 하는 의미가 굉장히 커요, 사실은. 그렇죠. 그죠? 지금 애플이 그러면 1억 불을, 7천억 불이 아니고 참, 1조 불을 노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죠? 1조 불을 노린다는 얘기인데, 야, 이 1조 불이 되면 진짜 어마어마한 시장입니다. 그죠? 그렇죠. 그러면 이 애플의 이런 약진, 이런 것이 우리나라 전자업계에 미칠 영향,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두 가지로 확인을 좀 해보시는 게 맞겠죠. 어떻게 보면은 IT 기기와 함께 지금 애플에서 무인차를 계속적으로 좀 진출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전자업계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업체 역시 이런 부분으로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애플 쪽에서 하고 있는 건 자동차를 만들겠다라는 취지는 아니겠죠. 사실상으로 자동차를 만들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인포테인먼트를 통해서 매출을 이끌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스마트 홈 쪽으로 계속 진출이 될 수밖에 없는데 애플이 갖고 있는 거는 일단은 자체적인 소프트웨어를 제대로 갖고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뭐 삼성전자 쪽에서 진출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도 그런 부분은 안 되는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본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애플이 어떤 연합전선을 구축을 하는가가 중요해요. 자동차를 만든다라고 하더라도 뭐 직접적으로 차량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공급을 하게 되면 일단은 뭐 자동차 시장으로 진출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국내 쪽에서도 역시 IT 뭐 스마트 홈 쪽으로 하면은 뭐 그쪽이랑 또 연결을 하게 되면 되거든요. 그 하드웨어를 만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애플 쪽에서 만든다라고 했을 때 연관되는 회사가 국내 가전 시장에서 뭐 납품을 하냐 못하냐가 국내 시장에서 애플 관련주로서 또 엮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좀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은 구글과 애플 계속적으로 연합전선보다는 싸움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렇다라고 한다면 애플이 직접적으로 노리는 시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관련된 즉 뭐 협상하고 있는 그런 회사 쪽으로 납품하고 있는 종목들을 좀 찾아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애플에 지금 납품하고 있는 회사를 봐야 되느냐, 아니면 애플이 지금 신성장 동력으로 새로 만들어가는 사업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방금 말씀해 주셨던 무인 자동차에 대한 소프트웨어,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나 인포테인먼트와 관련된 종목을 봐야 되는지, 그리고 또 그들이 또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 지금 잡고 있는 게 뭐
한입 베어먹은 사과가 굉장히 많은 짓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보니까. 구글도 역시 뭐 또 동일한 짓 했으니까요. 예, 예. 네. 그러니까 뭐 구글도 그렇죠. 무인 자동차 쪽으로 건드리기 시작했고. 그런데 얘들이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결국은 얘들도 사물 인터넷 쪽에 보면 그렇죠. 비콘이라든가 이런 걸 좀 살펴보면 그러면 얘들이 하고 있는 신성장 동력 사업에 조금 더 관련된 종목을 보는 게 맞느냐에 대한 질문과 아니면 지금 애플에 납품하고 있는 업체를 보는 게 맞느냐에 대한 갈림길에 지금 서 있어요. 어느 쪽을 보시는 게 맞다고? 보통 그 질문을 하게 되면 완전히 흑백 논리에 의해서 좀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A냐 B냐. 네. A도 사고 B도 사면은 되게 간단한 건데 그거를 항상 고민을 한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신성장 동력보다는 당연히 사물 인터넷 쪽으로 보는 게 맞는 거고요. 나는 좀 중장기적인 투자다라고 한다면 신성장 동력으로 투자하는 쪽으로 당연히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보는 것보다는 다방면으로 좀 보는 게 어떻게 보면 리스크 관리하는데도 좋지 않을까. 예. 손대성 멘토님 돈 많아요. 있는 돈을 쪼개는 거죠. 네, 있는 돈을 쪼개는 거죠. 그리고 계속 벌면 되죠. 시청자분들은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어디 한 곳에 포화를 팍 푸기를 원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한 방에 박살나는 경우가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분산 투자 하시라는 얘기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어느 쪽에 여러분들이 조금 집중하시면 나을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손대상 멘토님은 좀 두 쪽으로 분산을 해보는 게 맞다는 게 의견이고 저는 애플이 추구하고 있는 신성장 동력 사업에 조금 집중하고 있다는 게 맞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신성장 동력으로 잡았다면 이것은 어떤 모델링이 되겠죠. 그러면서 향후 다른 국가나 업체들도 이것을 모델링으로 삼아서 또다시 그쪽에 관계된 산업들을 펼쳐 나갈 것이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장 동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영동 멘토님은 여기 이 의견에 대해서 두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 싸우셨습니까? 예, 다 싸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일단은 저는 뭐 무인 자동차 쪽은 앞서서 저번에 저희가 이제 한번 주제로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뭐 거기서 이제 크게 벗어나는 건 아닙니다. 일단은 뭐 무인 자동차는 사실은 너무나 좀 먼 이야기로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그렇죠. 오히려 애플 쪽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매매를 해야 된다고 하게 되면 사실 저는 웨어러블 쪽에 일단은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렇다고 되면 일단은 웨어러블도 마찬가지로 뭐 아이폰을 생산해낼 때 과연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가는 이제 뭐 제조사라든지 납품사가 있었을 텐데 웨어러블 같은 경우는 지금 알려져 있는 부품사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되면은 뭐 비교를 해가지고 매매를 해야 된다고 하게 되면은 국내 뭐 갤럭시 기어라든지 뭐 이런 쪽에 좀 포커스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같은 이제 박자를 맞춰가면서 올라갈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최근 들어서 서원인텍이라는 종목이 거의 뭐 5일선을 타고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되면은 저는 오히려 뭐 무인 자동차죠. 뭐 무인 자동차에 대한 포커싱보다는 차후에 애플 쪽에서 2015년도에 새로운 뭐 단말기를 새로운 스마트 디바이스다라고 하게 되면 웨어러블 쪽에 일단은 1차적인 포커스가 좀 맞춰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역시 최영동 멘토님 스마트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A와 B를 놓고 싸운 동안 C를 들고 나와 시청자를 공략하고 계십니다.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참 이런 스마트한 두 분을 모시고 오늘 방송 재밌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얘기는 여기까지 좀 마감하고요. 오늘 주제 이슈 화면으로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외국인들의 코스피 대형주 선취매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유가 반등, 1분기 금리 인하 가능성 등 외국인 블루칩 유턴을 재촉할 수 있는 여건이 무르익자 시장은 외국인 러브콜에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은 이달 들어 대형주를 2,879억 원어치 순매수해왔습니다. 중소형주를 팔아치우는 와중에 그동안 멀리했던 대형주 지분을 재차 확보하는 모양새인데요. 실제로 외국인 순매수 상위 리스트에 오른 종목은 LG화학, 현대차, 롯데케미칼 등 대형주라고 합니다. 이들이 적극적으로 사들이는 종목은 외국인 한도 소진율이 낮아 추가 매수 여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인데요. 증권업계에서는 투자 전략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강한 모멘텀을 보유한 대형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대형주 쇼핑에 나선 외국인. 과연 올 봄에는 상승 박자를 제대로 갖추고 살아날 수 있을까요? 잠시 후 막상막하 투맨쇼에서 외국인의 향방과 그들이 찜한 대형주 전략까지 전격 공개됩니다.
예, 언제까지 외국인들 쫓아다녀야 될까요? 아이고, 참. 외국인들의 얘기만 나오면 속이 사실 좀 갑갑해지는 게 사실입니다. 이 외국인들이, 사면 시장에 올라가고 외국인들이 팔면 어김없이 시장이 꺼지는 정말 외국인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외국인들을 위한, 외국인들에 의한, by the 외국인, of the 외국인, for the 외국인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참, 이게 참, 진짜, 외국인에 의해서 너무 이리 흔들리는 자체가 사실 좀 웃긴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이. 그래서, 저 이런 얘기들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외국인들이 이래 단기적으로 확 들어왔다가 빠져나가는 거. 이거 결과적으로는 가세를 안 해서 이런 경우도 생긴다고 보여지거든요. 자, 외국인 대형주에 꽂혔다. 이제 향후 전략은 이렇게 지금 질문은 나왔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좀 해주시죠. 일단은 꽂히긴 꽂힌 것 같습니다. 예. 개인적으로는. 이제 아까 처음 멘트 하셨을 때 뭐 링컨 오신 줄 알았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생긴 것도 조금 제가 에이브러함 링컨과 좀 닮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살이 자. 좀 쪄서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좀 외국인 대형주들에 대한 뭐 대형주에 꽂혔다, 향후 전략 이런 이제 큰 이제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어찌됐든지 간에 뭐 바닥권에서 되는 움직임들, 특히 이제 경기 민감주라고 해야 되겠죠. 뭐 유가에 대한 움직임들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을 거고요. 그와 더불어서 우리나라의 이제 펀더멘털에 대한 매력도로 인해서 외국인들에 대한 자금이 이러한 종목군들에 선호되는 경우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최근 들어서 스케줄상으로 좀 보시게 되면은 드디어 이제 3월 달이면 ECB의 자금이 집행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선발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경우들도 좀 있을 거고요. 하지만 변동성이 상당히 좀 심화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좀 보시게 되면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리스 문제를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스 같은 경우 이제 뭐 다 같이 엮여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스 문제가 타결이 됨으로 인해서 해결이 됨으로 인해서 시장의 방향성이 나올 거고요. 그와 더불어서 뭐 미국의 금리 인상 얘기도 나올 거고요. 추가적인 뭐 양적 완화에 대한 얘기들도 있을 거고요. 그와 더불어서 각국의 정책들이 계속 변화될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딱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시일 내로는 그리스가 과연 어떠한 선택지를 받아들고 어떠한 결정을 내릴 것이냐라는 부분들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3월 달이면 드디어 ECB의 자금 집행이 됐을 때 과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증시를 소외시킬 것이냐 여부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미국계 자금이 빠져나오고 유럽계 자금의 유입으로 인해서 과연 어떠한 섹터들의 매수 매기가 들어갈 것이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외국인들 최근 들어서 2015년도 1월달 이후로 대형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수익률 쪽으로 좀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정화조죠. 과거에 이제 정유주, 화학주, 조선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렇다고 되면은 최근에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 현황들이 거의 이런 종목군들에 많이 꽂혀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렇다고 되면은 밑작업이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스에 대한 문제들,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여기서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그리스는 어찌됐든 해결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틈타서 변동성을 틈타서 외국인들은 분명히 우리나라 증시에 매수세가 좀 진행이 될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전히 뭐 정유주, 화학주, 조선주들에 대한 움직임들 분명히 외국인들은 매수세 유입이 될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정유화학 조선에 대한 외국인들의 사랑이 지속될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좀 보셨습니다. 자, 손대성 멘토님 이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지금 최근에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은 두 가지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낙폭과대주 혹은 저평가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들, 즉 화학이라든가 케미칼, 그 다음에 뭐 삼성전기 같은 종목 쪽으로 계속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죄송합니다.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로서 확인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SK하이닉스 혹은 현대글로비스 뭐 이런 종목들, 한국전력 이런 종목들로 보게 되면 이슈주로서 이슈가 되고 있다라는 측면이 지금 외국인 쪽에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 쪽이 향후에도 들어올 것인가 안 들어올 것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뭘 확인하셔야 되냐면 결국은 환율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08년부터 지금 미국 쪽에서 양적 완화를 하게 되면서 자금이 유럽이나 중국 그다음에 일본 쪽으로 많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일본 쪽에서도 역시 양적 완화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엔저로 이슈가 계속되게 되면서 국내가 같이 못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되었고요. 지금은 다시 한번 유럽 쪽에서 양적 완화를 실시하게 되면서 그런 얘기가 나오죠. 원달러 대 원 유로화까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 근데 지금까지 자금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어느 쪽으로 많이 흘러 들어갔었냐면 중국 쪽으로 또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중국 쪽에서도 역시 환율에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환율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인 거고, 그 안에서 국내가 환율을 움직일 만한 여력이 충분히 존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환율 싸움으로 이어지게 되면 국내 증시는 또 한 번 소외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을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어요. 물론 유럽 쪽에서 자금이 넘쳐나게 되면서 그게 아시아 쪽으로 들어올 가능성은 있겠지만 과연 국내 쪽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데에는 의구심이 좀 계속적으로 들 수밖에 없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유가 같은 경우 단기적인 반등이 나왔던 게 한머니 유입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국내 쪽으로도 한머니가 유입될 가능성까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당장 외국인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는 환율을 조금 집중해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지고 있으니까 유가뿐만이 아니라 환율에 대해서도 조금 관심을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유가뿐만이 아니라 환율에도 집중을 해봐야 된다. 그 환율적인 측면으로 보면 아직은 안전한 구간이 아니다. 대형주도. 그렇죠. 그 얘기시고, 반대로 이제 우리 최영동 멘토님께서는 지금 정화조 쪽에 외국인 수급은 심상치 않다. 그러니까 지속적인 상승 패턴으로 조금 가닥을 잡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 얘기를 서로 다르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일단 의견은 좀 엇갈렸습니다. 그런데 참고하셔야 될 내용은 뭐냐면 주식은 어떤 한 분야의 어떤 움직임에 의해서 결정되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종합적 판단이 필요한 학문이 돼버렸고요. 그 종합적 판단에서 보자면 환율뿐만 아니라 유가, 더군다나 그리고 또 국내외 증시의 대외적 변수, 그리고 국내의 어떤 또 주식 투자의 환경, 이런 모든 것들이 작용되는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부분을 우리가 놓고 이것이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함부로 말을 할 수 없는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인데요. 지금 대외적 변수 요인 중에서는 가장 큰 것이 어떻게 보면 국제 유가도 그리고 환율도 아닌 그리스의 문제, 즉 유럽에 대한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부분이 조금 더 중요시하게 좀 작용되는 그런 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분께서도 22의 자금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22가 이렇게 자금을 집행을 하게 된다면 또 손대성 멘토님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이제 한머니성 자금으로 또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 근데 이 한머니는 크게 증시에 도움은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상 그들이 얼른 돈 먹고 빼버린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얼른 돈 먹고 빼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나라 금융당국의 어떤 선제적 대응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이제 토빈이라고, 토빈 텍스라고 하죠. 예, 토빈스. 예. 제임스 토빈이라는 학자가 만들어낸 이 토빈 텍스가 조금 우리나라에서 한국형 토빈세로 조금 도입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뭐 길게 나눌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상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은 늘 어떤 변동성이 짙어서 이 방향이 일정하다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렇죠. 지금 구간에서는 예. 참 뭐 외국인들이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을 시킨다라기보다는 그때그때 이제 이슈들, 뭐 당일의 그렇죠. 이슈들 가지고 예. 움직이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얘들 지금 당장 내일이라도 또 독일이 이상하게 반응 나오면 바로 뺄 겁니다. 또 그렇죠. 그렇죠. 오늘 예. 같은 경우도 보시면 예. 아시겠지만 뭐 특별하게 들어온 자금들은 없습니다. 특별하게 그렇죠. 들어온 자금이 없고요. 오히려 올라가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따라가는 매매들을 오히려 더 성행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기존에 저희가 뭐 바닥에서부터 올라왔었을 때 그런 이제 추세적인 움직임들, 그렇죠. 기조가 없는 그렇죠. 거죠, 지금. 지금 구간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대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앞서서도 말씀하셨듯이 뭐 그리스 쪽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외 변수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개인 투자자분들, 특히 이제 이 우리 서울경제 를 시청하신 시청자분들께서는 바닥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많이들 뭐 의미를 좀 부여하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바닥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지가 않고 있습니다. 사실은. 맞습니다. 예. 일정 수준 뭐 바닥이라는 부분들은 가격 결정권이 있는 주체들에서 결정을 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매매를 해가지고 트레이딩을 통해 가지고 수익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은 뭐 바닥에 대해서 오히려 바닥에 대한 이제 뭐 이야기를 이어간다기보다는 이러한 흐름들 자체, 쉽게 얘기해서 이제 추세 자체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좋은 얘기 해주셨습니다. 바닥에 대한 부분들, 진바닥이라는 게 과연 있을까 싶습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그 점 꼭 좀 참고하시면서요. 오늘 이슈 여기서 간략하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크게, 저희가 이때까지 계속 또 다뤄왔던 이슈고, 연결된 이슈라서, 크게 여기서, 추가적인 어떤 진행을 하기는 조금 어려울 듯 보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멘토님들 수익률 점검 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예, 2015년 2월 12일입니다. 목요일이네요. 막상막하 투맨쇼 시즌2 포트폴리오 수익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영동 멘토님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포트에는 총 4종목 편입되어 있는데요. KCC가 오늘장 약보합 마감하면서 현재 약손실 구간에 있습니다. 전 종목 보유 의견 주셨고요. 다음은 손대상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대상이 오늘장 0.39% 상승 마감으로 현재 8.8%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고 전 종목 플러스권입니다. 예, 좋은 흐름 보이고 있네요. 예, 전 종목도 보유견 주셨습니다. 포트폴리오 수익률 베스트인데요. 이정수 멘토의 시그네틱스가 31.4%로 2위 기록하고 있고요. 자, 조민규 멘토 GNC 에너지가 예, 저도 GNC 에너지 숟가락을 또 잠깐 얹었는데 오늘장 6.04% 상승 마감하면서 28%의 수익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4위는 김선윤 멘토의 셀트리온이 26.7%, 5위는 정재홍 멘토의 인선 ENT가 24.9%로 예, 참 오랜만에 보는 모습인데요. 멘토님들이 한 분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중복이 되어 있으신 게 아니고, 그죠? 예, 그럼 오늘 1위, 요분만 다르면 됩니다. 그죠? 예, 다르네요. 장대진 멘토의 한국주철관이 여전히 43.7%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엔 누적 수익률 베스트인데요. 어우, 조민규 멘토가 역전했습니다. 오, 대단한데요. 104.1%의 누적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1위 자리 탈환에 성공했고요. 이정수 멘토가 101.4%로 2위로 밀려났습니다. 자, 내일 이정수 멘토 나오기 전에 이게 또 역전이 돼야 될 건데, 그죠? 3위는 장대진 멘토의 69.4%가 3위입니다. 자, 이번엔 명예의 전당인데요. 조민규 멘토의 유닛 테스트가 100%와 41.1%로 각각 금메달, 은메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대상 멘토의 아무택이 32.8%로 동메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 포트폴리오도 확인해 보시죠. 조민규 멘토 축하드립니다. 이야, 1위를 또 탈환을 했습니다. 누적 수익률조차도요. 자, 조민규 멘토의 저력이 대단합니다. 자, 두 분 멘토님들 나오셨는데 조민규 멘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신 나갔습니다. 그죠? 예, 최영동 멘토님. 예. 예, 전 종목 보유 의견 주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예.
간략하게 에이스 좀 부탁드립니다. 예, 하나하나씩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하이소닉이라는 종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하이소닉 같은 경우는 기준선 좀 살짝 좀 이탈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지금 휴대폰 부품질에 대한 움직임들을 좀 보시게 되면 다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차익성 매물들이 좀 시달리고 있는 모습들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자유롭지 못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보시는 바와 같이 추세선 하단까지도 내려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코스닥 쪽에 대한 움직임들이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 할지언정 휴대폰 부품줄은 이미 선반영돼가지고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모바일 콩글레스, 월드 콩글레스가 드디어 이제 다다음 주면 좀 시작이 될 상황들이 연출이 좀 스케줄이 좀 잡혀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휴대폰 부품주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그런 좀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종목 저희가 뭐 소폭 만약 4% 정도 손실이긴 하지만 그대로 유지를 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큰 종목이라고 했습니다. KCC. 자, 이 종목은 제가 추천을 드리면서 유가에 대한 움직임들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그와 더불어서 뭐 현대차, 기아차 아니면 지분 구조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매력적이다. 않나라는 말씀 좀 드렸었는데요. 일단은 다른 종목군들, 현대차, 기아차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당 부분 주가가 좀 빠짐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그런 대로 좀 버텨주고 있다. 아, 이게 아니죠. 현대기아차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현대기아차를 오늘 최근 들어서 많이 좀 집중을 하다 보니까 뭐 그쪽에 지금 입이 붙어가지고 말씀 좀 드렸는데요. KC 같은 경우는 좀 다른 또 이제 그 지분구조 관련된 종목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뭐 이슈는 그쪽은 다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실적적인 측면은 그리고 이제 유배율 측면 그리고 이제 ROE, PBR 이런 부분으로 좀 보시게 되면은 다른 대형주들에 비해서 상당히 좀 의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KCC를 가지고 끝없는 수익률을 좀 거둬들이기보다는 오히려 포트의 안정성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해봤다라는 측면에서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구간에서의 대형주들이 변동폭이 큰 상황에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런 대로 또 이제 매수가 부분도 좀 약보합이긴 하지만 이 정도 수준에서는 일단은 포트폴리오의 전략적인 측면에서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이 종목도 꾸준하게 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CTC 바이오인데요. CTC 바이오는 제가 지지난주 추천을 좀 드렸던 종목인데요. 뭐 상당히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직전 고점이 돌파가 됐을 때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한번 해보자 라고 뭐 좀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주가가 5일선을 이탈하지 않고 꾸준하게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바이오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다소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일정 수준 뭐 차익성 매물들 아니면 이제 상당 부분 올라갔던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좀 쉬어가는 구간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조정폭이 좀 나왔습니다. 하지만 밑꼬리가 장 후반 들어서 밑꼬리가 좀 달리는 모습들 그리고 CTC 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발기부전 치료라든지 아니면 또는 이제 매출액을 늘리기 위한 공장 증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 같고요. 주봉상으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원형 바닥형에 대한 움직임들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목표였던 가격대까지는 그대로 유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종목인 것 같습니다. 코리아 서킷인데요.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급등했었을 때 움직임들 상당히 조금 만족스럽다. 차트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만족스럽다라고 하면서 추천을 좀 드렸던 종목인데요. 기술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뭐 최근에 뭐 IT 종목군들 좀 보시게 되면 계단식 상승, 그러니까 쉽게 말씀해서 직전 고점을 돌파시키고 나서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계단식 상승을 보여주면서 끊임없이 올라가는 종목군들도 발현이 되고는 있지만 대다수의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직전 고점에서 한 차례 눌림목 구간 그동안의 저항 라인이 지지 라인으로 바뀌는 성격들을 한 번쯤은 확인을 해주고 올라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20일선에 대한 지지 여부들 확인이 되고 있고요. 수급적인 측면들 그리고 이제 인터플렉스 자회사에 대한 실적 호전이 15년도에는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종목도 조금은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한번 좀 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세하게 AS 해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참고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손대상 멘토님의 AS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자화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포트에서 빠졌는데, 뭐, 그거 먼저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만원을 돌파를 했었죠. 2013년 초에 3만원을 돌파를 했는데, 그다음부터 뭐, 악재가 계속적으로 있다 보니까 이탈을 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뭐, 다시 한번 반등이 형성이 되고 있는 거죠. 하락 추세를 돌파를 했고, 지금 그, 네모칸을 좀 확인을 해보면은, 자화전자 같은 경우 일단은 급등이 한번 나오고, 한 2, 3주간 쉬고, 급등이 한번 나오고, 2, 3주간 쉬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MWC에 대한 기대감이 한 번 더 형성되게 되면서, 그때 올라가게 되면은 급등이 한번 나올 가능성이 또 있다라는 거 참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결국 자화전자 같은 경우는 흐름은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거, 다문지 이제 뭐,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를 하지만, 이탈가라는 부분을 드렸기 때문에, 일단은 손절적으로 진행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뭐 중장기이기 때문에 한 100%까지는 한 번 더
계속적으로 노려볼 수 있다라는 거 참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NC소프트 최근에 이슈가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2월 26일까지 어떠한 또 다른 답변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지난주에도 말씀을 해드렸는데 일단은 넥슨에서 그 NC소프트를 산 가격이 26만 원대예요. 26만 원대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경쟁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박스권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일 박스권 하단에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가격대가 이제 최근에 고점으로 형성이 되었던 부근이 19만 9천 원 부근에서는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22만 5천 원대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존재를 한다라는 거.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월요일 날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상 같은 경우도 옆으로 지금 좀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은 상승 추세는 좀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측면을 확인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전히 올라오다가 조정을 받았던 이유가 뭐냐면 이전에 지지와 저항이 좀 공존했던 구간이 있었는데 그거를 좀 쉽게 돌파를 하지 못했다라는 점을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만 원 돌파하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이어지게 되면서 일단은 4만 4천 원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탈하지 않으면 홀딩하는 전략 유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화학주 중에서 SKC를 제가 편입을 했습니다. 편입을 했는데, 역시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일 조정받든 모레 조정받든 중요한 거는 받는 구간에서 이 추세대로 움직일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는 거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태웅. 상승을 한 후에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한 번에 가면 좋은데 한 번에 가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태웅을 얘기를 해드리면서 어떤 얘기를 해드렸었냐면 기관의 수급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기관 쪽에서 지금 매수세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정 시점이 이어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 또 한 번 추가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신재생에너지는 유가가 떨어지든 유가가 올라가든 나중에는 될 수밖에 없는 분야라는 거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안에 태웅이라는 종목들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세하게 또 예스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분이 야심차게 또 준비한, 히든카드 들어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최영동 멘토님, 오늘 히든카드 제시해 주시고, 투자 포인트, 가격 전략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히든카드는 파버9이라는 종목입니다. 아마, 최근 들어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은 오늘도 마찬가지고, 이제 전일이죠. 전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가격 제한판까지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3.32%의 조정 흐름들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여전히 기존에 보여주지 못했던 거래량들이 동반이 되면서 상당 부분 시장에 좋은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 파버9이 가지고 있는 사업적인 측면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삼성전자의 소속사라고 보시면 좋을 거잖아요. 소속사라고 하긴 좀 그렇고, 이제 벤더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가 생산해내고 있는 이제 TV, 다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나요? 아니면 이제 거치대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예. 자, 어려운 표현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알루미늄 소재의 이러한 이제 부품을 만들어내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전량 다 삼성 쪽에 진입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상장일 한 연도가 죄송합니다. 2014년 8월이기 때문에 일단은 상장 연역 자체는 상당히 좀 짧다라는 점,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그동안에 좀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 좀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파버9 같은 경우는 전자제품, IT 쪽에 대한 움직임도 있지만 분명히 의료기기 쪽에 대한 움직임들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그동안에는 성장하지 못했었던 부분들이 2015년도 들어서 사업의 다각화가 이루어지면서 성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쉽게 말씀드려서 하나의 리스크를 안고 가기보다는 매출 부분들에 있어서 다각화가 이루어지면서 15년도에서는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좀 보셔야 될 부분들이 일단은 기존의 IT 쪽에 대한 움직임 보다는 오히려 이제 의료기기에 대한 움직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의료기기가 시장에, 이 기업의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에 그렇게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라는 측면일 것 같은데요. 하지만 2015년도 전방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 삼성그룹에 대한 이제 의료기기, 확대 정책,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본다고 하게 되면은 파버9의 제품도 마찬가지로
많은 이제 수요가 발생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사업적인 부분들, 사업부에 대한 얘기들 다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일단은 동사가 기본적으로 생산해내고 있는 알루미늄에 대한 움직임인 것 같아요. 자,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가격적인 부분에 상당히 원자재 가격에 대한 움직임들 상당히 좀 좋습니다. 자, 제조업에 있어서는 원자재 가격의 하락은 분명히 매출과 영업이익에 연결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프리미엄 제품에 거의 다가 소진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가 기대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느 정도는 좀 해결이 된 것 같고요. 실적적인 부분들을 좀 잠깐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FM 가이드에 2015년도, 2016년도에 대한 이제 매출액 가이드인데요. 일단은 2014년도 12월 850억, 영업이익이 53억 정도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당기순이익이 46억 정도이기 때문에 왜 주가가 상장 이후에 지속적으로 빠졌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답을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2015년도 예상치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매출액 850에서 1000억으로 좀 증가되는 모습들이고요. 자, 단기순이익도 마찬가지고 영업수익도 마찬가지고 상당 부분 갭 상승하는 모습으로 좀 보여주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이 회사, 이 기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가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에 대한 해석들은 뭐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고요. 차트적인 움직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뭐 대다수의 IT 종목군들이 거의 유사한 것 같습니다. 일정 수준 상장 이후에 주가가 하방으로 흐르죠. 그와 더불어서 박스권 만들어주고 기존의 지지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들 자체가 이탈하자마자 주가가 그렇게 크게 횡보되고 그렇게 이제 상승하지 못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다중바닥을 이루어지면서 주가가 차분하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좀 보셔야 되는 부분들은 일단은 거래량이 증가를 했다는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긍정적인 포인트들이 시장에 투영이 되면서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증가했다는 점. 그와 더불어서 오늘자의 조정이 나왔지만 직전 고점에 대한 움직임들, 저항 라인으로서의 움직임들보다는 오히려 지지 라인으로서의 상승 흐름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일단은 9,320원 오늘 종가 상당히 좀 마음에 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 매수 가격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뭐 최근에 종목군들이 갭으로 떠가지고 올라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지만 시가 부근에서 변동성이 이루어지면서 움직이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렇다고 되면은 단 한 호가라도 좀 낮게 잡아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고 되면 매수가 자체는 9,300원 정도. 쉽게 말씀해서 내일자의 시가 부근에서 변동성이 이루어질 때 매수를 한번 가담해보자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목표가 자체는 앞서서 보여드렸던 단기순이익, 영업이익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인정해 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종목이 상장했을 때 상장가라고 할 수 있는 12,000대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목표가는 12,000원 설정해 드리고요. 그와 더불어서 앞서서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종목군들이 계단식 상승을 보여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자, 그렇다고 하면 8,800원 정도 이탈을 하게 된다. 쉽게 말씀해서 계단식 상승에서 지켜줘야 될 가격대 라인 자체를 이탈을 하게 되면은 매도를 하는 게 옳지 않나. 기술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대응법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 자체는 8,800원 제시해드리면서 오늘 히든카드 파버9이었습니다. 예. 오늘의 히든카드 파버9. 예. 멋진 소개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손대상 멘토님의 히든카드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오늘 관심 종목은 일진머티리얼즈라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이슈가 좀 많이 되고 있었죠. 일단은 삼성 SDI 쪽에서 소형 전지라든가 중대형 2차 전지 쪽에 매출을 투자를 좀 늘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서 지금 관련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번에 그 삼성전자에서 나온 A 시리즈 같은 경우는 전면 일체형이었어요. 스마트폰과 배터리가 일체형이어갖고 그거의 안에 이제 삼성 SDI에서 만든 폴리머 전지가 계속적으로 좀 쓰여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건 갤럭시 S6 역시 일단은 폴리머 전지가 쓰일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소형 전지 쪽으로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일진 머티리얼즈가 만드는 일렉포일이라는 그 제품이 삼성 SDI 쪽으로 납품을 좀 하고 있다라는 거 참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전 세계적으로 양분하는 종목들이 있죠. 2차 전지를 양분하는
종목들이 두 개가 있었는데 삼성 SDI와 LG 화학입니다. 이 양쪽으로 납품을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갤럭시 S6에서 이 폴리머 전지를 쓰게 되면은 관련된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확실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예상을 갖고 있지 확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확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추세대로 A 시리즈처럼 일체형으로 가게 되면은 일단은 뜰 수 있을 만한 이슈가 두 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무선 충전 관련주고요. 그 다음에 폴리머 전지에 대한 이슈, 그 안에서 폴리머 전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해 보셔야 될 게 일단은, 자회사 때문에 주가가 못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일진 LED가 이제 자회사로 속해져 있었는데 적자가 계속적으로 좀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부터 중국 쪽 LED 업체로서 진출을, 납품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게 올해부터 실적에 포함이 된다라는 점을 좀 참조를 해보시면은 적자폭이 상당히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참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수익성이 가장 높은 게 2차 전지 쪽에 매출이 계속 높아졌었는데 그 전에는 이제 전체적인 비중이 PCB 쪽으로 좀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거를 2차 전지 쪽으로 생산 라인을 확대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이슈가 한 번 더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참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상으로 좀 얘기를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뭐 주가가 계속적으로 좀 빠졌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역사적인 저점 부근이었다라는 거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올라가는 모습 나오고요. 매도를 하게 되면 조정을 좀 받아주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이어지게 되면서 방향을 위쪽으로 잡고 있다라는 거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번 더 상승을 하게 되면 하락 추세를 완벽하게 돌파한다라는 점도 역시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돌파 쪽으로 무게를 싣는 이유가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내일 같은 경우 9,050원 부근에서 매수를 하시면 적절한 매수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올라가게 되면은 11,800원 부근까지는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탈가 짧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저점으로 형성이 되었던 8,260원 이탈하지 않으면요 추세는 살아있는 거니까 이 점 참조해 주시면서 기관의 수급 확인하시면서 좀 매수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손만 대면 상한가 손대상 멘토의 일진 머티리얼즈 최영동 멘토님의 파버나인 다음 주까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는 만큼 두 분 빨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고요. 여러분 편안한 밤 되십시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